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님과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과거에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고 미국 뉴욕에서부터 많이 같이 일했던 귀한 분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한 2년 전에 한국에서 자산운용사를 창업해서 열심히 스타트업 라이프를 살고 있는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과는 이제 2006년에 뉴욕에서 처음 만나서 이제 만 19년, 내년이면 20년 정도 이제 계속 대표님 오랫동안 옆에서 뵙고, 저도 덕분에 많이 성장해 왔고, 저희 회사가 이제 송파에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송파로 또 이사를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전이 계속 이어지는 게 되게 신기하고 존리의 부자학교를 어디에 세우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연히 옛날에 메리츠 때 첫 번째 지점이었어요. 자산운용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스쿼더에서 일할 때 스쿼더가 미국 최초의 자산운용사 지점을 세웠거든요. 우리가 펀드 스토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세웠을 때 반드시 1층이었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을 수 있는 걸 해서 그때, 야, 이거다, 딴 거 볼 거 없다. 그래서 정했는데, 그때 굉장했죠. 여기에 하루에도 막 몇백 명씩 오고,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3년 만에 다시 이 장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개무량하다 그럴까? 근데 또, 박정임 씨가 차린 회사도 또 송파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짜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게 또 운명적이구나. 송파도 가족들이 되게 많은 구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려는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려는 그런 한국의 모든 가족이 금융을 배우는 그렇죠. 취지에도 되게 맞는 곳이고 물론 부자학교도 이제 전국에 지점 계속 내셔야겠지만 그렇죠. 근데 내가 메리츠에서 했던 게 계속 각 지방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똑같이 하게 됐는데 역에 내릴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직원들하고 처음 가보는 지역인데 그래도 그 옛날 생각이 나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참 인심이 그렇구나 하는 게 처음으로 박정임 씨가 여기 찾아왔어요. 아무도 전 직원들이 찾아오지 않는 게 되게 신기하게 느꼈죠.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반가워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회사 창업하고, 어쨌든 저도 자산운용사를 창업하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하셨던 일과 어쨌든 저희는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가 공모펀드는 아니다 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지방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하는 얘기가 존리 대표님이 정말 대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당시 대표님보다 현재 제가 더 어림에도 불구하고 지방 다니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기차가 물론 요즘에 SRT, KTX 다 좋긴 하지만 또 어떤 지역은 곧바로 안 통하는 곳들도 있고 해가지고 기차 시간 맞추면서 매일 막 새벽 5시 이때 기차 타고 다니고 하는데 대표님은 그때 어떻게 그걸 다 하셨을까? 이거는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 있는 열정이 있지 않으면은 되게 힘든 거라는 거를 그때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직접 제가 이제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해보니까 되게 대단한 근데 할 수 있었던 거는 기차에서 대부분 자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가나 대전에 가나 깨면은 거기다 도착하니까 필요한 건 몰랐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명감이라고 너무 거창한데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늘 처음 들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도박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걸 얘기할 때 그게 너무나 나한테 큰 동기부여 이런 게 됐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남원이 굉장히 보수적인 데더라고요. 근데 남원의 교회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주식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피드백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경제 독립에 대한 얘기 처음 들어봤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도 그렇지만 박정희 씨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은 게, 너무너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잘 모르고 돈에 대한 교육, 또 특히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복리의 마법이 그러면 어렸을 때 투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랑 공동 창업한 회사니까 다들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하는 얘기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불과 뭐 5년 전, 4년 전 이때도 여전히 우리가 이거는 진짜 금융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금융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꼭 금융업에 일하지 않아도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한 5년 전, 6년 전 하면은 조금 그래도 거부 반응이 처음에는 이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면, 지금은 다 이거를 너무 원한다는 게 느껴져서, 맞아. 예, 그래서 상당히 뭐 대표님을 포함해서 금융산업에 있는 혹은 뭐 진짜 유튜버들 중에도 굉장히 연금과 관련된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자산을 자본가로서의 삶을 내가 근로자로 살더라도 한편으로는 자본가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런 인식이 많이 퍼졌다라는 거를 좀 진짜 실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자녀들의 경우 예전에는 뭐 소비 아니면 저축 두 가지 수단을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여전히 아직 자녀는 되게 멀었다라는 게 여전히 저축을 먼저 가르쳐주는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강연을 갔는데 저 어떤 회사 임직원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오는 강연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여러분은 돈이 생기면 뭐 용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그래서 뭐 소비를 먼저 하는 사람 그러면 조금 손 들어요. 그다음에 저축을 먼저 하는 사람 그러면 거의 이제 나머지 대부분이 손을 들고, 근데 투자를 먼저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아무도 손을 거의 안 드는 거예요. 뭐 10명 중에 1명 들면 정말 많이 드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늘 10,000원을 투자하면 10,000원을 만약에 지금 저축하면, 그럼 여기 지금 다 저축한다고 하는데 10,000원을 저축하면 1년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근데 되게 놀랍게도 정확하게 1,300원이요, 1,400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짜장면 제일 맛있는 집이 10,000원이면 내년에 짜장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러면 11,000원, 12,000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사실 생활 경제를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저축하는 돈은 원금은 보장되지만 오늘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을 1년을 못 먹으니까 100%의 확률로 가난해지는 길인데 왜 우린 다 그걸 먼저 하고 있을까요? 이러면 약간 부모님들도 당연한 건데 그냥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저축을 먼저 가르쳤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리프레시한 표정을 지으시고, 아이들은 이걸 너무 재밌어하고, 그래서 어릴수록 이 투자가 되게 중요한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인식시키는 게, 그러니까 혹은 원금 보장은 어떻게 보면 100% 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이기기 어렵다는 걸 인식시키는 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한국이 금융교육이 여전히 약간 저축 먼저, 뭐 원금 보장형에 근데 저축 먼저 하는 건 좀 낫지. 대부분 90% 소비 먼저 하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가 대표님 항상 사교육에 할 돈을 뭐 이제 사교육도 종류가 있겠죠. 뭐 내가 진짜 월 10만 원 이 정도로 피아노를 여러 번 배워서 내가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뭐 가성비 좋게 그런 교육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학원에서도 하고 막 반복해서 국영수만을 잘하기 위한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그거는 과거보다는 안 하는 집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래요? 예, 저는 다녀보면, 물론 제가 대표님 다닌 거 대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4, 5년 전에 우리가 같이 할 때는 정말 다 그 국영수 수능을 보기 위한 이거에 되게 집착이 돼 있었다면, 맞아. 사실은 지금 5년 지나서 부모님들의 연배도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떤 특정한 지역들은 그렇겠지만, 예전만큼은 좀 덜한데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겠는 거, 특히 AI 시대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저항이 강했다면 지금은 저항을 하는 저항은 것도 아니고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네.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애들 학원 너무나 보내기 싫은데 네. 애들이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다는 핑계를 많이 대요. 옛날에는 무슨 소리냐 그랬겠는데 이제 저항이 좀 달라졌는데, 내가 그래서 확인을 해요. 애들한테 정말 너희는 가고 싶니? 그러면 애들은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은 변하고 있는데, 여기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이들한테 금융교육 하는 건 너무 힘든데 부모랑 같이 교육하게 되면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양 부모가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프로그램을 여기서 했더니 효과가 엄청 좋은 거야. 하나하나 확인을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애가 학원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애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아이는 난 학원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난 진짜 학원 가는 건 시간 낭비고 돈 낭비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반반인 적이 있어요. 근데 학원은 가기 싫은데 엄마가 원하는 경우, 아니면 자기도 스스로 가야 된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내가 복리를 설명하면 100% 아이들은 학원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엄마. 그래서 네 가족이 같이 강연을 들으면 너무나 놀랍게도요, 대부분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건데 다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그 되게 신기하게 느꼈어요. 왜 울지? 그랬더니 파이낸셜 프리덤. 우리가 미래가 있구나. 그동안은 내가 사교육비 100만 원, 200만 원 쓰고 우리는 미래가 없어. 그렇게 했는데 복리를 얘기하고 투자를 얘기하고 하니까 갑자기 희망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비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것만 줄이면 너무나 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부셔될 수 있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 강연할 때 저희가 지난 예를 들어 20년간 정말 요즘에는 육아수당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아니까 사실은 그 돈은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이라는 관점으로 그 수당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면 지난 20년 동안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국 시장도 50% 넣고 미국도 50% 넣어서 그냥 그 인덱스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매달 50만 원씩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20년을 넣어줬으면 한 2억 5천 정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물론 과거 실적이 미래 실적 보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평균 6에서 6.5면은 그 30년 늘리면 한 6억 되던데. 네, 더 높아지죠.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20년만 딱 보여주고 처음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게 2억 5천 정도가 돼 있는 거 봐도 아이들은 이미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너는 20살에 2억 5천의 현금성 자산을 가진 그런 투자한 금액이지만 그런 현금을 가진 사람과 서울대 중에 뭐를 선택할래?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고 나는 서울대에 갈 실력이 되고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좋은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갈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러면 다 이제 아이들은 2억 5천에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부모님들한테 예전에 대표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그대로 하죠. 그러면 2억 5천 있는 친구들 4명이 10억인데 10억 자본금으로 서울대에 나온 엔지니어, 카이스트 나온 엔지니어들을 뽑아서 그들이 구현하고 싶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해내면 그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예시를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거에 대표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해서 하면 그 순간에 그게 예전에는 다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다면 지금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 플러스 근데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은 이거에 그렇지. 대해서 더 오픈마인드가 대중이 된 게 보여서 역시 한국, 일본이랑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건 확실해. 네, 일본은 아직 여전히 아마존 재팬이 강하고 여전히 라인을 쓰고 이러다면 한국은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거를 아직도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근데 신기한 거는 내 지방에 가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아요? 커피 안 마시는 사람. 그래서 딱 질문이 아직도 커피 안 마시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난 얘기긴 하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네, 맞아요. 그 사기에 끊는 건 어렵거든. 아직도 그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가정인데 제주도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은 그 애가 셋인데 사교육을 끊었더니 이제 학교 갔더니 사교육을 끊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머니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라서 자퇴를 했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너무 잘 됐대요. 창업을 해갖고. 근데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진짜, 근데, 주식 투자에 유튜버들이 많긴 한데,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차트 보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만 얘기해서 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리딩반이 너무 많고. 제가 이제 요즘에 뭐 강연을 저희 뭐 재능 기부 강연도 많이 해가지고 보면 제가 이제 저는 어쨌든 펀드매니저 역할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딸이 있고 하다 보면 기업을 볼 때 단순히 이게 나의 자본을 성장시키는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여정에서 되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그 세상의 어떤 기업도 계속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무조건 우상향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는 항상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지. 이 업앤다운을 겪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은 너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업앤다운을 다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예를 들면은 그때도 요즘에 강연에서 자주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게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대표님이랑 저랑 일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표님 그때 넷플릭스 구독을 하셨고 저는 비싸다고 구독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나는 달랐는데 그게 굉장히 얼리 어답터예요. 나는 옛날에 넷플릭스가 나와서 비디오 우편으로 붙일 때부터 나는 그런 거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멀티태스킹을 되게 선호하고 그 다음에 하나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드라마도 풀로 다 보는 것보다는 유튜브에 15분, 20분 요약 버전 나와 있으면 그걸 다 챙겨봐야 되는 스타일이고 이러니까 넷플릭스에 돈을 내는 이유가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해가 좀 안 됐고 okay. 경쟁도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때 한 3년 전인가 넷플릭스 주가가 절반 이상 하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이 뭐 저기 애플도 나오고 네, 뭐 저기 경쟁도 생겨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넷플릭스가 구독자 수가 조금 증가율이 주춤하고 이러면서 근데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그때 그 회사의 그 재무제표 같은 걸 이렇게 다시 좀 들여다보면 성장률이 좀 주춤하긴 했었지만 이 회사는 그때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이 다시 이제 엄청 늘어나는 그런 시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때 왜 패스워드 쉐어링도 못하게 하고 뭐 가격도 어디서 올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얘네가 왜 이러냐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회사가 그때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이 회사는 컨텐츠에 투자를 많이 해서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은 딴 데 갔던 고객도 다시 다 돌아오게 그렇지. 만들고 패스워드 쉐어링도 본인들이 이 돈으로 이 정도의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면 우리가 가격을 올려도 우리는 정당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진 기업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컨텐츠나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했던 그러니까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 회사는 그 펀더멘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던 그 여정인 거잖아요. 그거를 아이들 보면서 배우면 살다가 내가 뭐 생각하지 못한 경쟁이 들어오고 하면서 주춤하는 순간이 생겨도 나의 근본으로 들어가서 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사실 회사로부터 배우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그때 손절매하고 이러잖아요. 전부 네. 돈 버는 것만 포커스하는 건데 그게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철학을 같이 배우는 거죠. 그 경쟁자가 맞아요. 어떻고 네. 그다음에 창업 그런 스토리라든가 그다음에 경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그 아이들한테 강연하면서 들은 나한테 질문하는 것들은 되게 비슷하잖아요. 대표님 돈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그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질문이 대부분인데 내가 초등학교 아주 시골의 초등학교에 6학년 아이가 나한테 질문하는데 되게 신기한 질문을 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비행기 엔지니어가 되는 게 그렇게 꿈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 잡지를 다 봤어. 비행기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자기는 보잉사에 취직하는 게 꿈이래요. 근데 나한테 질문이 근데 보잉사가 왜 이렇게 한심해요 요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너무 놀래갖고 그래서 내가 그럼 너 보잉사에 취직해서 네가 바꾸면 되지 않겠냐 물어봤거든.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질문이 보잉사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어떤 애 뽑을까? 하나는 공부 잘해서 수능 시험 1등하는 애를 뽑을까? 아니면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당신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굴 뽑을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네. 지금부터 주식 투자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지금부터 보잉사 주식 사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객들 중에 이제
자산 규모로 말고 그냥 고객 숫자로는 저희 아이들 고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작은 회사 대비는. 근데 그 친구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는 게 제가 보여서,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는 돈이 생기면 그냥 소비를 안 하죠. 이게 이 투자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투자하는 즐거움이 예. 소비보다 만 배 그래서 즐겁지. 되게 제가 재밌었던 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뭐 주가가 막 전 세계가 한번 이제 출렁할 때,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제가 이거 그냥 사람의 본성이구나 본능이구나 싶은 게 어른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많이 나니까 자기는 계좌를 열어보고 싶지가 않다. 근데 이제 같이 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저희는 가격이 움직이는 것과 회사의 펀더멘탈이 움직이는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우수한 기업은 오히려 이런 외적인 충격이 있을 때 더 본인들의 확장력을 더 공고히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은 그럼 그때 용돈을 아껴가지고 더 이제 매수하고 이런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 그러다 이제 요즘에 다시 올라가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배운 거죠, 이미 하나를.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배우면서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만 해도 그냥 용돈이 누가 뭐 작은 저기 삼촌이 와가지고 용돈 주면 그냥 항상 투자에 관심이 없어도 이미 이제 그 돈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행동은 투자라는 게 익혀지는 거고, 조금 더 이제 큰 아이들은 이 변동성 결국 지나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우면서 변동성과 위험이 다르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히려 더 즐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계속 사실 전에 대표님이랑 같이 일할 때부터도 그 아이들 관련된 펀드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었고, 지금도 계속 해오면서도, 그러니까 나름 저희도 한 7년 이렇게 관찰을, 대표님도 오래 관찰하셨고 관찰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한국의 미래의 힘이 될 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한국의 아이들의. 그렇죠. 난 진짜 기억이 나는 게 그 수녀님 찾아왔던 거. 맞아요. 그죠? 굉장히, 근데 그게 더 이상 안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수녀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입양되는 애들은 이제 입양한 부모님이 책임지지만, 입양이 안 된 애들이 18살 되게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받는 돈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 은원을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 다 같이 원금 보장에만 들어가 있어야 돼서, 그 정부에서 맞아. 그래서 그걸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은 일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그 스폰서도 들게 하고, 근데 그게 지금도 우리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라 그럴까, 투자라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엄청난 미래에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애들이 계좌를 못 열잖아요. 그렇죠. 신탁형. 신탁만 되는데 한국의 아이들이 이러면 계좌를 열을 때는 사실 굉장히 선진화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설득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둘도 책을 내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 책도 출판사가 안 됐죠. 내가 그 신문 기사 때문에, 그죠? 갑자기 그 책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됐는데 그때 이상한 기사가 뜨는 바람에, 그 기사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정신적인 충격, 그다음에 그 모든 방송에서 배제가 되고 하는 거를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회사만 일하지 말고 국민들 그 경제교육 시키라는 뜻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근데 그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집에 아이들 그 주식에 대해서 뭐 그런 게 발표됐다고 그러던데, 그게 어떤 거예요? 저도 정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자립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약간 요즘에 일부 대기업들에서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가 기업들한테 많이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른들도 이렇게 연금저축, 개인연금 같은 건 사실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거를 예전에 대표님도 저희들 회사에서 보조해줬던 것 같은데, 직원이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을 연금저축을 하면 회사가 매칭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죠. 해서 국가의 좋은 제도를 연금 제도를 직원들이 더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기업들 단에서 있다면, 제가 이야기로는 이 제도는 뭐 부모가 얼마를 아이를 위해서
이제 아이 이름으로 투자를 하게 해주면 정부가 뭐 매칭을 해주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게 미국의 빌 에크먼이라는 되게 그 유명한 이제 자산운용사 그 CEO가 어떤 인터뷰에서 저는 사실 이분이 그 6,750달러라는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출생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birthright fund라는 걸 만들어서 이 6,750달러를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고 그거를 60년간 못 찾게 하고 제로 코스트 인덱스 펀드에 넣어두면 그러면 이 나라는 빈부격차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그러니까 미국은 할 필요가 없다는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영어로 계산하니까 60에 50이 나온 거지.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근데 저는 강연 다닐 때 어차피 그거는 누군가 해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저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가족들끼리 우리의 소비 중에 어떤 걸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서 그 돈으로 이제 엄마 아빠도 연금저축하고 자녀들도 이제 뭐 자녀들도 연금저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배우는 과정을 더 하려면 사실 개별 기업들에도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들의 그렇죠. 여정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에 강연에서 많이 한 얘기가 어쨌든 저희가 좀 테크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표님은 저보다 시장을 더 오래 보셨지만 저도 20 몇 년 있으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나는 지금 펀드 매니저라 그러면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지금 이해도 못하고 있고. 그때 대비도 불과 한 5년 전 대비도 테크 산업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너무 그때 나는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근데 GPT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니야, 이게 회사가 얘기를 해도 전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회사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업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자녀의 미래에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지금은 더더욱 부모가 앞에서 아이에게 뭐 장래를 이끌어주는 거는 이미 끝났고 내가 이끌고 싶은 그 미래는 10년 후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중요해지는 게 저는 하나는 자본력. 그러니까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던 내가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resilience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왜냐하면 내가 오늘 엄청난 거를 발명을 해내도 내일 내가 틀릴 수 있는 건 거예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은 과거의 우리 때보다 본인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실수와 실패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옛날에 인텔이 CPU 하나 가지고 2년마다 업그레이드 하던 게 아니라 지금 뭐 젠슨왕은 1년마다 새로운 모델.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반도체만 해도 누구나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실패와 실수를 더, 그래서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크게 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왜 계속 나는 실패하지 실수하지? 라는 잘못된 어떤 논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업들이 변하는 걸 보고 하면서 더 크게 볼 수 있고, 그럼 이 기업들은 이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또 극복하고 하느냐, 그 과정을 경험을 하는 그 리질리언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지면서 이 투자를 통해서 자본력도 상승되지만 리질리언스에 대한 배움을 기업을 통해서 하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한국이 지금 수능 시험에 약간 그 사교육 수능이 35조라고 그러는데 그 35조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쓰인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10년이면 350조. 그죠. 350조가 우리들 아이들 스타트업에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처럼 잘 이렇게 정비가 된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산업이 다 있고 똑똑하고 도덕성 높고. 근데 우리 둘만 느끼는 것 같아. 왜냐면 갈 때마다 나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나는 이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정직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펀드를 조성해서 또 아이들한테 그런 거는 아니고, 미국처럼 어떤 특정 펀드만 하는 게 아니고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어카운트를 트게 되면 어느 데 그러면 나라에서 매칭을 해준다든가. 특히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내가 갈 때마다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왜 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그 아이들을 위한 돈이 나오는데 그 돈 갖고 투자하고 부모님도 같이 그 돈을 넣고 그러면 아이들 재산이 빨리 늘어날 텐데. 그리고 그게 뭐 어떤 특정 회사한테 갖다 주고 그러는 거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제도로 바꿔야지. 맞아. 그래서 그냥 그 아이 계좌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증여세나 이런 것들 특정 그렇죠. 부분은 좀 면제해주고 하는 식의 제도들 그렇지. 해서 부모가 계속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주게 해놓고 계좌별로 해야지. 네, 그거를 어떤 특별한 펀드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어드바이스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맞아요. 그래서 근데 막 머릿속에서 막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제가 주주이고 저희 직원들이 주주인 회사를 만드니까 어쨌든 좀 더 저희가 자유롭게 그 회사 일도 하지만 저희의 자발적인 열정으로 그 아이들을 위한 강연을 하다 보면 아이들 통해서 배우는 것도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하지. 네, 그래서 그게 결국 부모님들, 이게 한국에서는 계속 교육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만 하려는 게 많아서 금융교육도 또 막 챕터 1, 2, 3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러는데 금융교육 하라 그러면 다 여기 오신 분들 다 뭐 교과서 어딨냐고. 네, 근데 사실 투자란 뭐 금융도 여러 개 브로드한 게 있겠지만 특히 투자의 영역에서 기업에 투자하는 걸로만 좀 좁혔을 때는 교과서가 사실 있는 게 아니고 교과서 있는 게 서로가 배우는 그렇지. 거고 교과서 네. 있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 교과서대로 오히려 배워서 온 사람들을 이 기업이라는 이 움직이는 항상 변하는 이 하나의 엔티티를 되게 분석하고 막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거에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더 오픈된 마인드로 막 디스커션 할 때가 더 새롭고 그렇지. 재밌고 저도 배우는 게 많고 그래서 그 하면서 저희도 아무튼 저희가 대표님도 금융교육 많이 하시고 저희도 많이 하고 저는 더 많은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근데 이게 막 9 to 5, 9 to 6 이러면 이제 그 외 시간에 해야 되니까 힘든데 이제 저희는 창업가 집단이고 저희가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방도 많이 가고 하면 아이들이 이걸 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고등학교 가서 강연하는데 선생님이 되게 걱정을 하세요. 아직 다 잘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걱정을 하고 들었는데 이제는 저도 강연을 많이 다녀서 제가 장담한테 돈 얘기하면 애들이 안 잡니다. 이러면 진짜 안 자고 근데 한 여자 고등학생은 저한테 와서 꽤 큰 돈을 모아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걸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딱 들으면 이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자본가가 돼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 친구들도 엄마 아빠를 설득시키는 게 힘든 거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만 교육해도 안 되고 같이 말씀 주신 대로 다 같이 같이 해야 교육해야 되는. 엄마가 변해야 되고 특히 엄마가 변해야 돼요.